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고 성장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시세가 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이제 금리 때문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건지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업종을 저는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3월 이후에 좀 보려고 한다라고 한 게 있었는데, 뭐 때마침 또 타이밍이 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생각 그렇게 들어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당 모형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K-G, 이거 좀 수학인데 이거 되게 쉬워요. K-G분의 D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할인율이죠. 여기가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여기가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든지, 시장의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률이 올라가든지, 또는 할인율이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 K가 올라가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 다른 변수를 보시면은 K는 올라가는데 그로스는 뭐 더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갑자기 더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닌 상황에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K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K가 올라가면서 그로스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정유화학, 이러한 시크리컬 기업들인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올라가면 금리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국면이 되니까, 인플레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화학 제품을 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뭐 유가와 관련된 S-오일, 뭐 이런 기업들이고, 또는 밸류에이션이 낮았는데 K가 올라가더라도 최근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그러면서 그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영원무역, 뭐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 그럼 성장주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주는 여기 다른 제가 초록색으로 해볼 텐데, 성장주는 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퀘스천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로스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퀘스천인데, 이 부분이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다 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기 변수가 지금 변동되지 않는 와중에 금리만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이제 성장주들이 다 쉬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특히 소외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 여기 반도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의 어떤 성장주 기업들 대비해서 제약바이오가 더 소외되었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보죠. 최근에 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유달리 빠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그로스가 있고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제약바이오는 R&D에 대한 모멘텀만 있는 상황인데, 그 R&D에 대한 모멘텀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더 이제 체감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거죠. 투자자가 이걸 들고 있기에는. 차라리 내가 성장주를 일부 이제 종목들로 압축을 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반도체, 눈에 보이는 전기차, 눈에 보이는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소재 업체들로 나는 좀 소규모하면서 압축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가, 금리 이슈가 점점 심해지니까 아예 시장이 같이 이제 내려앉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3월 이후로 가면 주가가 제약바이오는 엄청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사실은. 그러면 3월 이후에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중기 한 5월, 6월 달에 있는 제약바이오 모멘텀 있을 때 이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어떤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이분이 이제 박사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쓰셨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다 뭐 이런 걸 쓰셨어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는 여기 그로스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니까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미 기대감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려면은 이제 하반기에 신규 수주 받아봐야 좀 업사이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셀트리온의 미국향 트로시마도 출시 9개월 차부터 처방액 기준으로 뭐 18에서 21%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추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면서, 지금 대형주들이 좀 애매한데,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은 그 오스코텍도 이제 실패하고 또 한올바이오 파마도 뭐 실패하면서 제약바이오 자체가 디스카운트 되는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3월부터는 좀 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3월 이후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논리가, 저는 이제 3월 이후가 그냥 이 학회가 좀 있어서 3월 이후를 좀 기대하고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저는 뭐 공부를 뭐 여러 업종 종목들을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 그나마 매드팩토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신약 개발 관련 기업으로 네오이문텍이 3월 중순에 상장을 할 거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거다라는 거죠. 네오이문텍이 엄청나게 이제 뭐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상장이 되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시 이제 그 수급이 붙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논리가 되는 것 같고, 3월 중순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또 상장되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상 일정을 보죠. 여기 이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인데, 제가 하반기에 봐야 된다라고 영상 따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컴퓨터가 버벅거리는데 보시면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 AACR은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 뭐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발표한다고 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발표하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 샀다가 발표할 때쯤에 팔아야지 뭐 이런 것도 통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발표할 때 그 회사가 가장 메인 비즈니스로 개발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전임상 단계고 뭐 곁다리로 이제 하는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 시장에서 임팩트가, 동물한테 임상했는데 막 너무 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저는 사실 코웃음 칩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은 6월 달에 아스코, 그리고 그 에스모에서 발표하는 이제 아스코 말고 이제 에스모에서도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던데, 매드팩토가 있던데, 제가 요때 모멘텀을 좀 기대해서 3월에 이제 이후에 4월 달에 그 AACR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매드팩토를 제가 이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 핵심 내용은 이거 뭐 길게 써놨는데 2월달에 나온 키움보고서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임상 일정이 있습니다. 임상 발표 일정이 있어요. 여기 밑에 주요 임상 시험 현황이 있고, 여기 참석 행사에 보면은 우선 그 6월달 아스코에서는 그 키트로다랑 병용 임상 2A 정도는 발표해줘야 시장에서 뭐 이게 좀 괜찮다 아니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소세포암 관련된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9월 달에 있는 에스모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앞단에서 이거는 전임상이고 한데 뭐 여기서 흥분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쥐한테 이제 최장암은 그래도 좀, 야 이거 최장암에 효과 있다는데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너무 난치성 암이니까. 그래서 4월달 AACR이 좀 주가를 어떤 바닥에서 찍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 일정이랑 관련해서 제가 매드팩토 3월 이후에나 AACR 모멘텀부터 조금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핵심은 6월 아스코이고
하반기에나 이제 그 R&D 모멘텀이 다 있다 보니까, 중요한 R&D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요 모멘텀 때부터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이 비소세포함이 중요한 이유가, 잘 보시면 뭐 핵심은 그거예요. 경쟁사가 비소세포함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얘다 이런 거죠. 남은 거 얘인데, 남은 거는 이 매드팩토가, 남은 매드팩토는 괜찮고 경쟁사는 망했으니까 매드팩토의 비소세포함 데이터가 9월 달에 나오니까, 9월 달 여기는 키트로다랑 병용 임상하는 거, 그리고 바로 또 11월 달에는 임핀지랑 그 2A 병용 임상하는 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핵심 모멘텀은 요때부터 나오는 거죠. 이러지 않을까요? 먼저 병용 임상 2A에서 대장암 쪽에서 효과 있는데, 야, 이거 9월 달에 나오는 이 병용 임상도 효과 있음이 틀림없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6월 달부터 이제 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드팩토를 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AACR 이후부터지 않겠냐. 만약에 좀 빠르면 AICR부터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임상 일정 보시면 JP모건 컨퍼런스랑 이때부터 매드팩토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도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그 중요한 메인 파이프라인도 아닌데 그거 보고 홍보할 사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물론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치주가 가치주도 반등하고 나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같이 내려와요, 또다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은행주도 플레이하면 반등을 하겠지만, 결국 시장이 흘러내리면은, 그러니까 성장주가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은행주는 그 사이에 이렇게 좀 반등했다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가치주도 오랫동안 플레이하기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영상을 자꾸 올려드리는 거고,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제 항상 그래도 투자자는 다음번 주도주가 뭘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주식을 좀 줄여놨는데 똑같은 주식을 다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시점을 고려를 했을 때 다음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바이오를 좀 피킹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서, 그 고민에 어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성장주 중에 좀 버틴 성장주, 요만큼 떨어진 성장주, 이렇게 떨어진 바이오주, 두 개 다 성장에 관련된 기업인데 어떤 게 더 리바운드가 세겠느냐. 물론 많이 떨어진 게 셀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힘이 더 셌으니까 더 세게 간다라고, 덜 빠진 만큼 더 세게 간다라고 하는 로직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모멘텀의 그 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의 강도의 차이를 시간이 우리가 흘러서 그 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둔화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 둔화되는 시점에서 어떤 업종 쪽에 모멘텀이 이제 있을까, 그걸 이제 잘 찾아보시면서, 시장에서 다시 시각이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갈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회복되는 어떤 국면이 아니라면 그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바이오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임상 2상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 기업들 위주로 잘 챙겨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번이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기업들, 파이프라인이 이제 한 개, 두 개였는데 3개, 4개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좀 보시는 게 기업 가치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플레이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바이오 플레이 관련해서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환자 수가 좀 적은데, 이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저장 안 하고 지금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IR은 1명, 2명 임상하면서 임상 데이터 잘 나왔다, 앞으로 대박 날 거야
봐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상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임상 환자 수가 늘어나면 처음 여기서만 운 좋게 약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약효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전체 환자 수 중에서 그 10명에서 임상을 해서 뭐 객관적 반응률이 뭐 50%가 나왔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한 100명, 50명 정도 해보니까 20% 객관적 반응률로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반영됐던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 한두 명의 어떤 시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가 너무 뻔해요. 완전관해. 완전 완치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약은 무조건 뭐 대박 날 거라 생각해서 완전관해만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그걸 역용해요. 그 보도자료 쓸 때 또는 기사 쓸 때 완전관해 이런 얘기를 너무 막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좋다. 완치 환자 뭐 이러면서 그 전체 결국에는 외부의 이제 그 논문으로 발표될 정도의 환자 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한 그 IR 하는 포인트들 또는 PR 하는 포인트들이 과거에 신라젠이 안 좋은 거를 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신라젠이 자기의 어떤 그 기업 가치를 제가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리지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신라젠한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건 아니고 신라젠의 어떤 과거 PR의 어떤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그 PR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전부 다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신라젠이나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했었던 바이오의 어떤 그 PR 포인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 시장의 어떤 시각이 흘러서 수요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이제 뿜게 되면 영원히 보유할 생각하지 마시고 엑시트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시장에서 아니 데이터로 외부에다가 객관적으로 뭐 어디서 발표한 자료는 아닌데 회사 내부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지금 최근 임상해서 보니까 완치 환자가 나왔어. 한 명. 대단하지 않아?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한 명의 데이터가 모든 전체 데이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에 흥분해서 주가가 만약 갔다. 항상 때려서 팔고 도망갈 생각을 해라 라는 거죠. 팔고 나가게 해주는 기회다라는 거고 다시 그래서 이 한 명의 어떤 데이터가 좋았다라고 해봤자 다시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거의 10중 8구 이랬어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셌던 바이오 기업들도 한두 명의 임상 데이터가 굉장하다라고 하는 뉴스로 주가가 폭등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다시 주가는 엄청나게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15년도에 이제 바이오가 처음 이제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임상 데이터가 모든 주가의 핵심 지표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투자자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에 신규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과거 15년도의 어떤 행태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 바이오 시장에서. 그러면서 2020년도 말과 2021년도 초의 어떤 바이오의 느낌은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마치 예전 신라젠 주가 급등할 때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 참여자들의 어떤 식견은 여기 15년도부터 요 구간에 17년, 18년, 19년까지 경험했었던 이 바이오 참여자들이 결국 깨달았던 그 임상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여기 이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전에 했었던 그런 그 보도자료의 어떤 그 형태 또는 분석의 형태에 시각이 쏠려가지고 그 20년도 말과 21년도 초에는 급등하는 기업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금은 다 후폭풍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이 참여자들도 15년도에 그 초기 그 바이오 투자자들의 어떤 행태를 보였지만 결국 여기 이제 그 완수구의 경지에 오르는 어떤 바이오 투자자들처럼 임상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올해 중으로 잘 발표될 수 있는 기업을 플레이하는 게 정석이고 거기에서만 수익을 내려고 달려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매드팩토나 몇 개 임상 데이터가 잘 발표될 거나 이럴 것 같은 기업들, 그리고 항상 임상 2상인 기업만 플레이 하셔야 돼요. 3상인 기업은 물론 할만한 애들이 있긴 한데 결국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이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게 상용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지금 임상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 3상한다고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 안 삽니다. 저는 안 사요. 3상을 마치고 자기가 직접 팔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기업은 그래도 살 수 있겠지만 순수 이제 경쟁 회사의 약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3상하고 있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3상하는 기업 중에 경쟁 회사가 없는 기업은 3상하는 기업도 해볼만 해요. 그 회사가 거의 퍼스트 클래스거나 경쟁 회사 대비 너무 우월하거나 그러지 않고 경쟁 회사 대비 뭐 크게 우월하지 않은데 약간 약효 좋다? 그런 약은 3상한다고 플레이하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은 주가가 레벨 다운 되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죠. 지금 최근에도 막 변동성이 큰 기업들 보면 3상하는데 비슷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뭐 약효 조금 더 좋다고 그 약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아예 최초 신약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3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플레이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빅파마가 안 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상 2상이 끝나고 나면 2상까지는 국내 기업들도 자금 조달해서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상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상 중인 기업의 임상 데이터에 시장은 극하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고 지금 그 금리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인상, 금리가 지금 인상이 아니고 상승이죠. 인상은 어차피 결정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의 내용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좀 둔화될 때 바이오 기업들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채비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임상 2상의 데이터에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공모 관련된 일정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 번씩 잘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일정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청약일이 3월 달에 있습니다. 네오임문텍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3월 달에 청약일이 있고 상장일이 이제 3월, 여기 3월, 여기도 그 3월 중순 이렇게 있다 보니까 3월 달에 이제 두 가지인데 기존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을 헐면서 이쪽에 공모를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게 되면 기존 바이오 주식들은 더 떨어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네가 상장을 하게 되면 피어 그룹이 하나 더 생기면서 그 피어 그룹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그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또 비교가 되는데 네오임문텍은 또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 큰 틀로서의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 백신 관련된 이제 그 CMO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CMO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완공되고 나서 신규 수주 나오는 게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좀 비싸니까 큰 폭의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니 어떤 다른 이제 CMO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요거 한번 매드팩토 2월달 보고서 잘 보시면은 요 임상 데이터랑 요 보고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은 매드팩토를 왜 제가 또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은 매드팩토를 왜 3월, 4월쯤 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